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한 주가 또 지났고 주간 찐시황 방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을지 많이 궁금하네요. 네. 자, 장마 기간에 비 피해 없으시도록 잘 대비하시는 게 좋을 거고, 왠지 우리 시장에도 약간 먹구름이 끼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약간 장마가 오려고 하나요? 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서머랠리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순식간에 약간 흐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장 시작 전 방송에서 조금 시장이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혹시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러한 이제 장세에 대응하기 좀 힘드시다면 현금 비중을 살짝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왜냐하면 지난주 주간 찐 시황에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던 유망주 하나가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 실력이다기보다는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에 그래도 아니면 앞으로 그래도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가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빠지는 종목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검증해 보시고 공부하시는 전에 왜 기관 투자가들은, 특히나 사모펀드들은 어떠한 아이디어 이 기업을 사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는 좀 제공해 드리는 부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15 모니터의 주간 찐시장 방송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는 우리가 계속 약세였습니다. 뭔가 좀 잘 가던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도 그랬고요. 원래는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잘 버티는 모습, 코스닥이 좀 약할 때는 코스피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상반기에 좀 보여왔는데, 지난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약한 그런 흐름으로 이제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죠? 자,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를 보기 전에 이제 펀더멘탈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보려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특히 저는 웬만하면 우리 8.15 방송을 제가 뭐 고수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추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매크로적인 어려운 이야기 말고, 물가, 금리, 뭐 PC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끼는 차트에서 느끼는 에너지를 한번 짧게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장시작전 방송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먼저 캔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부분인데, 아마 이거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 책을 보신 분들은, 차트 분석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요 용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산병이라는 것과 흑산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번 주 장시작전 방송에서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다우와 S&P, 나스닥을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야, 이거 음봉이 3일 연속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미국 지수가. 그러면 에너지가 살짝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깐 반등을 줬을 때도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적산병입니다. 적산병이라는 것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캔들이 연속으로 3개가 3일 연속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주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게 100%라면 다 요 캔들 3개 나온 거 사서 다 돈 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3개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나면 시작점이 어디예요?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시작점이. 끝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3개의 봉을 하나 연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큰 양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랫꼬리는 달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큰 크기의 에너지의 양봉이 하나 달리고 나면 살짝 쉬어가는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은 이런 거, 예, 그죠?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근데 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양봉이 3개 연속으로 났을 때는 상승 에너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살짝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 버리면 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가 시가고요. 네, 여기가 시가고, 그다음 여기가 종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요렇게 연결을 해보면 시가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온 이거는 뭐죠? 음봉이 될 겁니다. 아주 큰 음봉이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음봉이 3개 연속으로 빵빵빵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술적 반등은 오케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요게 적어도 첫 번째 음봉을 넘어서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요 양봉 하나는 이렇게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뭐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기술적 반등. 그리고 3개 연속으로 음봉이 빵빵빵 떨어지고 잠깐 들었다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게 흑산병입니다. 흑산병은 음봉이 연속으로 3개가 땅땅땅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요 정도면 조금 그래도 제가 뭐 가끔씩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도 저렇게 시장의 에너지를 좀 판단을 하는구나, 이건 참고하는 지표일 뿐인 거죠. 네. 저도 100% 이걸 가지고 시장을 보지 않고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보는데, 플러스 알파로 보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하나 정도를 초보자분들한테는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적산병과 흑산병이 시장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다우와 S&P 나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똑같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자, 연속으로 하나, 둘, 3개 음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고점에서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조금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3일 음봉이 만들어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이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완전 이제는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막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한 개별 종목 장세에 내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의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요 뭐 조금 조정 구간을 대응해 보면 어떨까? 그럼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목요일 날 살짝 기술적 반등 뭐 또 아니지만 어쨌든 양봉 하나 만들어내더니만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다우는 또 이렇게 내려오는 요 모습과 비슷한 그런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그죠? 네. 자, 검증을 한번 해봤고요. 자, 나스닥은 그래도 요 중간에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었기 때문에, 물론 3일 연속으로 하락한 건 맞아요. 하락한 건 맞는데 3일 연속 음봉이 아니라 그중에 양봉이 하나 끼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른 지수보다는 조금 버티는 힘이 좀 있었네요. 그래도 마이너스 1%가 다시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그리고 제가 요 음봉이 조금 거시기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고점에서 아주 좀 캔들 크기가 큰 음봉, 시가보다 높게 출발한 이 음봉을 쭉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돌파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좀 필요하고,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그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다우보다는 뭐 중간중간에 양봉의 에너지는 강했지만 지난 금요일 나스닥도 1%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자, S&P 500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지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다우와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양봉 하나 나왔다가 다시 음봉, 그죠? 흑산병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잠깐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 꽂는 그런 그림. 이게 이제 바닥에서 나왔을 때랑,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나왔을 때랑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나왔을 때랑 다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르다라는 것은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한 번씩 뭐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한번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고점에서의 흑산병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입니다. 네. 자, 그렇게 왜 요즘 시장이 조금 먹구름이 끼고 있어요, 약간 안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드려 봤고요. 펀더멘탈 쪽으로 풀어본다라면 요거는 가볍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만 하고요. 예. 뭔가 금리가 자꾸 지금 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약간 금리 인상이 조금 멈추는 듯 했는데 자꾸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매파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행보가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이 살짝 위축되고 있다. 이거는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이번에 동결을 했잖아요. 이렇게 미국은 파란색입니다. 근데
유로존 내에서 물가가 심상치 않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프랑스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맞죠? 네, 부총리께서 어떤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 식품 업체들이 몇 개월 전에 밀가루 가격이 올랐을 때 식품 가격이 올렸는 건 오케이 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히 라면 가격. 이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라면 가격들, 라면 뭐 주가, 그다음에 과자 뭐 회사들 약간 변동성이 있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좀 가격을 인하하는 압박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물가 때문인 거죠. 지금 영국, 프랑스, 유로존이 만만치 않은 그런 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금리 인상이 아주 가파르게 이번 주에 왜 50bp씩 막 금리를 인상한 국가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거기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경색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왼쪽의 그림입니다. 연준을 비롯해서 글로벌리 매파적인 스탠스가 조금 나타나니까 시장금리가 재상승한다라는 건데 시장금리라는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입니다. 시장의 10년물 채권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게 다시 검실검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엔 또 어떻게 끝났는지 잠깐만 한번 우리 볼까요? 본드 쪽으로 가서 이게 3.8%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그래도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5월 달부터 그죠?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5월 그러니까 4%대에서 3.3까지 3, 4월 달 빠졌다가 다시 5월 달부터 6월 달 3.34에서 3.8까지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 금리가 그래서 꿈틀꿈틀 하고 있다. 자, 적어도 주식 투자자분들은 요 공식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아 맞다 저런 게 있었지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모가 R이잖아요. R. 이게 금리죠.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라기도 하고요. 이게 내려가야 이 프레젠트 밸류라는 게 뭐 주가, 주식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거 PV를 올리려면 요게 올라가거나 요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 PV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요게 살짝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부분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시장에. 그렇게 그냥 저 공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중국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중국에 대한 실망감. 자, 중국발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거의 제로로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뭔가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또렷한 뭔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가파르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뒤에 몇 개 중요한 우리 경기 민감 업종의 밸류에이션 주요 종목들 흐름을 가져왔으니까 자꾸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좀 살아나주고 내수가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중국이 경기가 좀 살아나주면 당연히 금속에 대한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 나가야 되겠죠. 자, 한번 그러면 보시죠. 대표적으로 이게 시클리컬 업종 여기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어떻게 최근에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기계업종입니다. 기계업종. 기계업종의 PBR. 제가 시클리컬 업종은 PE로 하는 게 아니라 E가 아니라 B로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E는 이익이고요. 어닝. B는 B죠. B는 북입니다. 장부가치, 자산가치.
예, 왜냐하면 시클리컬 업종은 경기에 따라서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하니까 너무 이익에 따른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계업종의 PBR 밴드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꽤 가파르게 역사적인 밴드 상단부를 뚫고, 여기가 기계업종의 PBR 밴드로서 1.2밴드예요. 이걸 뚫고 지금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기계업종은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하고 밸류에이션이, 그죠? 뭔가 좀 재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주요 기계업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뽑았고요. 한 20종목 되나요? 네, 한 20종목 뽑았고, 상위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계업종 내에서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으면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죠. 그 종목부터 오른손 쪽으로 정렬을 했고, 연초 이후에 수익률을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야, 대한전선, 그 다음에 다원시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계업종은 연초 이후에 지금 6개월 정도가 되고 있는데 다 플러스 수익률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밴드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뭔가 업황이 그러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 두산 바켓이 있고요. 66%,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뭐 그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강원 에너지도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나텍도 기계업종으로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두산 바켓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경기, 건설 중장비 업체들의 경기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에 현대 건설기계 다 그러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여기에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산주, 현대 로템까지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오르다 보니까 기계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다.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업황은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도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 중에 하나죠. 자, PBR 밴드 차트를 한번 보면 역사적인 밴드는 1배네요. 1배 아래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참 많네요. 그죠? 이게 아마 적자 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적자, 조선 수주도 잘 안 되고 업황 최악일 때 PBR 밴드 1배를 하회하는 그런 그림들이 아마 나타났을 거고, 최근에는 작년부터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제는 숫자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상단부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이 조선업종의 PBR 밴드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주 싼 능력은 좀 지나갔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최악일 때 항상 시클리컬은 제가 뭐죠? 항상 남들이 안 쳐다볼 때. 그래서 최악일 때가 오히려 기회일 때가 많다. 그게 바로 밸류에이션 밴드의 이렇게 하단부에 있을 때. 단 뭐가 필요하다? 시간과 인내가 좀 필요하죠. 시클리컬은 이렇게 사이클이 도니까 결국에는, 그죠? 요럴 때 사서, 그죠? 요럴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시클리컬 업종의 투자가 맞고 안 맞고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수익률을 연초 이후입니다. 이게 최근으로 하면 사실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더 올랐을 텐데, 연초 이후로 계산을 했는데 조선주들이 뭐 대단하네요. 그죠?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오른 것보다는 월등히 압도적으로 올랐죠. 한국조선해양이 64%,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부터 사명이 변경되는 회사인데 100%가 올랐네요. 네. 지난 금요일까지 삼성중공업도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엔진을 납품하는 HSD 엔진도 올랐네요. 골고루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마이너스가 여기도 있네요. 현대미포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아직 인화전공 두 종목 정도가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다 보니까 조선업종의 이 PBR 밴드 차트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모멘텀은 뭐 수주라든지 이제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죠. 신조선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또 중국과 관련된 경기에 영향을 주는 시클리컬 업종, 민감주 중에는 화학업종이 있습니다. 그죠? 네, 화학업종인데, 화학업종의 PBR 밴드도 역시 밴드의 하단부에 이렇게 연초에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살짝 어디죠? 상단까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항상 요 그런때가 바닥이었다라는 거 보이죠, 그죠? 이번에도 요 구간이 바닥이었고 올라갔는데,
자, 화학업종은 뭐 롯데케미칼이 있을 것이고 대한유화도 있고 금호석유화학도 있고 뭐 화학업종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지난 주 초반에는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NCC 업체들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리포트도 나오고 하는데 역시 중국에 대한 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지 못하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이 짧게 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또 주 후반에 좀 나왔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 네, 에너지 업종은 아주 안 좋았죠. 지금 최근에 S-오일이 여러분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거 아십니까? 자, 저는 매일매일 요거로서 모닝 브리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 KB증권 저한테 이제 투자 정보를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시는 알림톡으로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매일 아침에 제가 모닝 브리프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는 이렇게 52주 신고가 종목, 역사적 신고가 종목, 52주 신저가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리스트로 만들어서 아침마다 이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왜? 이걸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에너지를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뽑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뽑아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보면 내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느낌이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로직을 만들어서 이제 뽑아보고 있는데 시트가 옛날부터 쫙 있죠, 그죠? 52주 신고가 6월 23일 날, 22일 날, 21일, 22일 쫙 있는데 23일 것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로직입니다. 지금 한번 보면 제일 위로 올라가지고 네, 제일 위로 올라서 자 52주 최고 종가가 있어요. 저는 종가 기준으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2주 최고 종가 대비해서 지난 6월 23일 날 종가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걸 가지고 이제 괴리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52주 신고가 종목은 시장이 지금 뭐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52주 신고가 종목은 뭔가 의미가 있을 거고 그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할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도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확률적으로 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른쪽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데이터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 뭐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면 JLK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AI 의료 이야기 드릴 때 아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다른 루닉과 뷰노 대비해서는 이게 고점에서 흥분하지 않고 있다라고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죠? JLK 한번 보시죠. 네. 그때가 방송을 했던 날이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 아마 요 날 아니었으면 이게 언제죠? 네,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제가 아마 8.15 머니톡 방송에서 뷰노랑 루닛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루닛, 뷰노. 네. 이런 것들도 물론 이번 주 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윗꼬리를 이렇게 다 달아버리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들은 수급이 어떻게 된다? 뭔가 좀 빠져나오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죠? 근데 그리고 주가도 고점에서 조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JLK는 지금 보시면 JLK는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위치고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도 캔들의 크기가 이 양봉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 양봉들이 별로 흥분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아마 이번 주에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해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이 이렇게 하루 쉬었다가 이틀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했기 때문에 제 수급 제 로직에 이렇게 잡힌 거고 그리고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16억 14억 쌍끌이 매수가 또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볼만한 것들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자, 뽑아서 몇 개가 나왔고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뽑고 있는데 신저가 종목 쪽에서 한번 보시면 이거 시가총액 2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 아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140개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44개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종목보다 신저가 종목이 지금 거의 3배 이상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좀 참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S오일이 있죠. S오일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 에너지 업종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업종이 지금 PBR 밴드 0.7배가 여기 바닥인데 그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저렇게 S오일 같은 종목들의 영향도 받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업종 자체도 지금 최악에 있는 업종이니까 앞으로 뭔가 모멘텀의 변화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대표적으로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는 시클리컬 내에서는 철강입니다. 철강. 철강은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작년에 말씀 많이 드렸고요. 제 기억으로는 저녁에도 찐시황 방송을 제가 몇 번 했었는데요. 네, 저녁 찐시황 방송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저랑 파트너로서 같이 하신 분이 김대준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철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철강주로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은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리오프닝이 되면 중국이 철강에 대한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면서 철강도 가격이 바닥을 찍지 않겠나. 두 번째는 리튬이었죠. 아마 작년도 아마 제 영상을 밤에 평일날 저녁에 아마 저녁 찐시황을 아마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됐어요. 아직까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올라오는 부분은 지금은 별로 미미하죠. 오히려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했던 이 리튬으로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는 주가가 상반기에 올랐던 2차전지, 그죠? 소재 쪽으로 그 부분에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요 PBR 밴드가 0.4배고요. 여기가 0.5배입니다. 0.3배 정도에는 저는 사서 잃을 건 없다라고 아마 작년 하반기 연초에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0.3배에서 0.4배만 가도요, 가족 여러분들 이거 30% 먹는 겁니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더 나빠질 게 없다. 그게 시클리컬 업종을 볼 때의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거 아마 계산을 해드렸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0.3배에 사서 0. 요것만 가도 자, 요거를 글자를 좀 많이 키워볼게요. 가족 여러분들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클리컬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34%. 포스코 홀딩스가 더 나빠질 것만 없다면, 그리고 최악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재고도 바닥이고 투자 심리도 최악이다. 그러면 0.3배에 사서 조금만 뭔가 바닥을 잡고 해보면 돼도 0.4배만 가도 30%는 먹을 수 있다. 대형주로. 요런 컨셉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만 모멘텀이 붙으면 플러스 알파다. 그거는 리튬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히려 리튬 때문에 0.5배까지 이게 올라와 버렸는데 0.5배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수익률이 이게 복사가 된 건가요? 잠깐만요. 네. 수익률이 재미삼아 한번 뽑아보면 자, 이게 0.5배가 된 거거든요. 0.5배. 이렇게 된 거죠. 포스코 홀딩스가. 그죠? 주가가 67%, 약 60%가 상반기에 아마 저 정도 올랐을걸요? 포스코 홀딩스가. 뭐 21만 원에서 61%가 뭐야? 더 올랐네. 아무튼. 그죠? 0.3배에서 0.5배만 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0.5배 가는 데 있어서 모멘텀은 리튬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끝인가? 그죠? 자, 리튬이 좀 붙으면서 0.3배에서 0.5배까지 와서 뭐 주가가 한 70% 정도 올랐다고 치고, 자, 앞으로는 그럼 뭐가 돼야 되나?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터져줘야 얼마까지 추가적으로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걸 더 노릴 수 있다면 0.7배만 가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숫자가 커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130%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모멘텀은 이제 철강 쪽이 좀 붙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포스코 홀딩스.
자, 일단 포스코 그룹은 제가 이제 우리 KB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그때 계열사 밸류체인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삼성증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기에너지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죠. 이거는 2차 전지. 자원, 광물 자원을 리튬 염호부터 뭐 아르헨티나 뭐 그다음에 필바라 쪽 리튬 광산, 니켈, 흑연 이런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원료를 뽑아내서 소재를 만들어서, 그죠? 최종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까지 만들어내는 이러한 밸류체인 확보를 거의 구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장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리레이팅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소 이야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수소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꽤 반등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린 수소 관련된 사업권을 또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뭐죠? 에너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업. 에너지의 뭔가 전환에 포스코 홀딩스는, 옛날에 포스코는 전통적인 그냥 산업이었잖아요. 철강, 샘물을 뽑아서 거기에서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을 뽑아내서 자동차로도 보내고 조선으로도 보내고 다양한 산업 쪽, 그 다음에 건설 쪽으로도 보내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에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론 중국의 철강 경기에 영향을 좀 받겠지만 앞으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좀 긴 호흡입니다. 이게 긴 호흡에서.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기대감이 더 강하게 반영된다면 이번에 계속 고점을 부딪히고 있는 40만 원, 그죠? 제가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고점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참 희한하죠. 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요 음봉이 나란히 서 있는 요 두 개가 단기적으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를 계속 넘지 못하고, 그죠? 거기 올라가려면 부딪히고 올라가려면 부딪히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야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넘어서는 모멘텀은 결국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대 가치가 붙거나, 아니면 중국의 철강에 대한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나면 포스코 홀딩스가 이 40만 원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40만 원을 종가로 회복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T 쪽. 오늘의 핵심은 또 IT죠. IT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어디 갔어? 네. 자,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업종을 제가 매일 밤에 이제 뽑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 기관 매수 강도, 외국인 매수 강도에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 모멘텀이 뭐가 있나 해서 한번 찾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드디어 WOLED 패널을 이달부터 공급을 이제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죠? 삼성이 자존심이 있지. 맞겠냐? 그리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받는다라고 하면서 뒤로 받을 거다. 뭐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달 초순에 LG 디스플레이의 WOLED에 소량 발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연구 개발용일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있죠? WOLED TV 공개 위한 개발 목적으로 추정을 한다. 뭐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마케팅비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최종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 이게 기사가 나온 건데, 메리츠 증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담당하는 김선우 연구원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코멘트를 주신 게 있어서 그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LDD가 삼성전자의 WOLED 패널 이달부터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소량으로 주문했고 하반기에 TV 공개를 위한 제품 개발 목적으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는 이달부터 삼성전자의 WOLED 패널 공급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원래 남은 기간 내년의 물량 등을 포함하는 전체 최종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죠? 근데 77인치와 873인치 대형 면적이죠. 대형 면적의 패널을 공급받는다는 방향성 자체는 거의 확정적인 거, 굳어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그죠? 그래서 출하량은 20, 30만 대.
2023년도 WOLED TV. 그래서 출하량은 저 정도지만 TV에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OLED TV의 패널 물량은 이보다 소폭 많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 납품 물량은 10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이 요 리스트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싶어서 자료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공정별 장비, 소재 공급 회사들은 삼성향으로 누가 하고 있고 LG향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 쪽으로 납품하면서 대형 쪽입니다. 대형 증착기 쪽으로는 캐논 도끼 일본 거를 사용 안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최근에 들려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누구 걸 쓸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 증착이라는 공정에 들어가면 삼성은 누구 거? 캐논 도끼 있잖아요. 그죠? 근데 LG는 캐논 도끼보다 야스,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야스 쪽의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면적 쪽에서는 LG 쪽에서는 야스가 유일하지 않나 뭐 이런 거 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커팅 장비도 있고요, 라미네이팅 장비도 있고, 본딩 장비도 있고 다양하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은 누가 하고 있는지 삼성향, LG향 이렇게 한번 좀 이런 것들은 뽑아놓고 인쇄를 해서 뽑아놓고 책상에 내가 관련된 종목을 투자한다라면 적어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리스트다라는 거. 뭐 제가 제보다 선배분, 업계에 계시는 분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러한 그림들이 표가 피카소의 그림보다 아름답다 뭐 그런 표현도 쓰시던데요. 네. 저도 와닿는 표현이라서 그렇게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디스플레이 장비주 중에서 수급이 나온 종목들을, 수급이 들어온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시장 0.2% 시총이 0.2%보다 많이 들어온 종목, T-로보틱스, 제이스텍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는 이미 뭐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이스텍, 요거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이스텍은 다양한 공정에서 이 제이스텍이 뭐 장비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커팅 공정이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커팅은 말 그대로 잘라내는 공정이죠. 자, 적용될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뭐 유리가 이렇게 있다면,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이렇게 자를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를 것인지, 그죠? 55인치짜리로 자르면 이렇게 6개를 자를 수 있고 65인치짜리로 자르면 이렇게 3개를 자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는 장비, 기판을 커팅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를 이용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면 플렉서블 OLED는 레이저로 절단하는 부분도 있다. 이걸 하는 회사들은 이오테크닉스와 필옵틱스, 제이스텍이 있는데, 제이스텍은 커팅 공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붙이는 쪽이 라미네이팅이라고도 하는데요. 본딩 이런 쪽도 제이스텍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스텍이 수급이 좀 들어와서 차트까지 이렇게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전고점까지 이렇게 바짝 올라왔는데요. 돌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가족분들 살을 붙이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 T-로보틱스는 뭐 최근에 SK향으로 뭐 그 뭐죠? 매출 그 수주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로봇 쪽에서는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뭐 자본 조달 잘 된 부분들도 있고 또 SK 쪽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T-로보틱스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지금 뭐 주도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죠. 자, 그 다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다음 주에는 요 종목 정도 한번 가볍게 잽을 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그 종목이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 기가비스. 그래서 지난주에 주간 찐시장 방송 나갔던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그대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종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원래 제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6만 뷰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이 지난주 주간 찐시장 방송은. 그래서 이 기가비스를 잘 보고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자,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전공정은 기술 한계에 달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후공정 쪽이고, 후공정 쪽에서도 기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게 기판을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방석, 그죠? 지금 우리 815
대표님과 PD님들이 저를 위해서 방송을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저의 이 고도화된 제 몸과 이 낡은 의자와의 중간 연결해주는 역할, 방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HBM 어드밴스 패키징 이야기도 해드렸고, HBM 키워드, 그 다음에 칩넷, 칩 여기에 기판 위에다가 다양한 칩들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판이 미세화되고 대형화되고 다층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층이 탁탁탁탁 이렇게 TSV 공법으로 뚫을 때 층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미세화되고 다층화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술 고도화 전환의 트렌드는 반도체 기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검사하고, 그죠? 기판을 검사하고 수리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난주 주간진 시황의 이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조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서 수율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검사 및 수리 역량은 필수적으로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AOI라는 정도만 했다면, 기판에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 정도 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AOR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불량한 부분을 수리를 통해서 수율을 향상하는 부분이 이 기가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근데 보니까 이 전방 고객사들이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이다. 이비덴, 싱코, 난야, 그죠? 그 다음에 셈코, 우리나라의 대덕전자,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과 단기 수익률을 보니까 다른 피어 그룹 대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다, 뭐 등등. 그래서 이 FCBGA가 AI 반도체 쪽에서의 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서버용 반도체, 클라우드 반도체 쪽에 AI 반도체 서버에 여기에 검사 시장이 확대되면 기가비스는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칩넷 기술 적용 기술 고도화로 반도체 후공정에서 이 수요는 좀 증가하지 않겠냐, 이 부분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과연 락업 물량이 단기적으로 뭔가 물량이 해제될 게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별로 안 보인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진 시황에서 보여드렸던 차트는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상장되고, 자 여기에서 기관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이 막 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이제 신선한 것을 좀 찾는다. 그래서 제가 좀 신선한 종목이다,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이니까 잘 모른다, 그죠? 그래서 저도 신선한 종목으로 좀 찾고 싶어서 요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테마가 만들어져서 막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신선한 거 없나? 시장은 자꾸 새로운 걸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상장했다가 주가 조정 받았다가 처음으로 외국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바닥 정도, 6만 원을 바닥 정도를 보면 어떨까라는 기술적인 포인트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뭐 주중에는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결국 금요일 날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IT 쪽에서 우리가 한번 가볍게 한번 제가 한 5분 정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것들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IT 쪽에서 한번 찾아보면 일단 반도체 업종이 PBR 밴드가 보면 최악은 지났죠. 이미 이제는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서 요 살짝 위로 이미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조금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을 고르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보니 이런 종목은 별로 오른 게 없네 라는 게 눈에 띄네요. 그래서 한번 자 코미코 한번 공부를 좀 해보죠. 우리가 반도체 장비 공정 중에서도 다양한 공정이 있죠. 증착 공정, 식각 공정 막 많이 있는데 코미코는 뭘 하는 거냐면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세척이 뭐죠? 우리 오염된 것을 씻어주는 것을 우리가 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공정을 막 진행하다 보면 더러운 게 묻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이물질도 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런 장비들을 계속 쓰게 되면, 그죠?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서
새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코미코가 이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장비는 계속해서 이제 세팅이 되면 사용을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하면 오염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퍼에 이렇게 방막을 이렇게 증착을 할 때 웨이퍼에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장비에도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장비에도 방막이 증착되면서 오염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세척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장비에 들어가는 이러한 부품, 소모성 부품에 대한 환경이 훨씬 더 가혹해집니다. 왜? 제가 식각 공정은 두 개의 공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습식 식각이 있고 건식 식각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트렌드는 건식 식각으로 가고 있다. 이 건식 식각에서는 플라즈마라는 게 활용이 됩니다. 예. 플라즈마가 매우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식각 공정에서 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수명도 감소를 하고 환경은 매우 안 좋은 가혹한 환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세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멈춰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 멈추는 동안 생산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정을 안 하면 생산성도 떨어지겠죠. 효율도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을 길게 좀 원래는 1개월마다 한 번씩 했다면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하면 훨씬 더 공장을 안 쉬고 계속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소재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바로 SI가 아니라 SIC를 붙여서 그러면 좀 내구성도 있고 좀 마모성이 덜하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다. 요거는 뭐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건데 나중에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하게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세정 전문 업체인 코미코의 세정 역할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815가 좀 이 스튜디오가 더러워지면 용역 업체 뭐 밖에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러서 청소 한 번씩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업종과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왼쪽에는 오염된 거 깨끗하게 만드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요거도 마찬가지. 자, 웨이퍼 쪽에서도 쿼츠도 이렇게 뭔가 어그러져 있는, 얼룩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 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정 적용한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전, 후, before, after. 요거는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코미코는 세정도 하지만 코팅도 해줍니다. 코팅은 뭐 하는 거죠? 이미 세정하기 전에 좀 오염 물질이 안 묻도록 특수 코팅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코미코가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미코는 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죠. 좋은 부분은 뭐냐면 전방에 있는 고객사가 매우 다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삼성, SK, 인텔, TSMC, 마이크론. 야, 근데 지금 보면 삼성과 누구죠? 인텔과 TSMC는 요즘 뭐에 파운드리에서 엄청나게 우리 경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만약에 이들이 엄청나게 경쟁해서 치열하게 막 생산을 막 끌어올리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할 때 당연히 이쪽 3사에다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코미코는 거기도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올 5월에 미코세라믹스라는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부품까지 이제 파츠까지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뒤에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면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코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코미코가 있거든요. 근데 미코가 경영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지다 보니까 요 미코가 가지고 있는 이 미코 세라믹스의 지분을 코미코한테 일부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코한테는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매각이 좀 이루어지고 미코는 현금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좀 한숨 돌리게 됐다. 그래서 알짜 기업인 미코세라믹스는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반도체 파츠 기업이거든요. 나쁘지 않죠. 이 기업이 코미코한테 붙는 그런 부분들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코미코한테 줬을까요? 코미코는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매출과 이익을 꾸준하게 내는 회사. 왜? 이거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도 주고 마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미코가
400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이 미코세라믹스는 200억 정도의 이익을 작년도에 냈어요. 그럼 이게 붙으면 얼마입니까? 600억 정도의 앞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배를 정도 주면 보수적으로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죠? 그러면 6천억보다 최대한 5천억, 4천억이 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하나 여기서 히스토리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코세라믹스의 이 반도체 파츠 기술이 좋다 보니까 2대 주주가 누구냐면 원래 비상장 회사는 삼성전자가 잘 지분 투자를 잘 하진 않는 편인데 삼성전자가 지분을 10몇 %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15%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미코세라믹스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미코세라믹스는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PO.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원래 최근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상장을 해요. 그러면 나와 비슷한 회사들과의 몸값을 증권사에서는 비교해서 이 회사의 몸값을 책정해 주는데 지금 반도체 파츠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회사들과 너의 비교를 했을 때 너도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몸값을 좀 높게 받으려면 내 피어 그룹의 업황이 좋고 시가총액이 좋을 때 내가 상장을 할 때 내 몸값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업의 시가총액은 상장시킬 때 목표는 한 4천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천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미코세라믹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코미코가 약 절반 정도 가지고 이번에 왔기 때문에 이 미코세라믹스의 지분 가치가 나중에 상장될 때 꽤 임팩트 있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인수할 때도 꽤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복잡한 내용들인데 자, 마지막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코라는 기업이 최상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코한테 세정하고 코팅할 때 쓰이는 원재료인 세라믹 파우더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원재료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이 코미코가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게 또 하나 있습니다. 힐스보로라는 미국의 법인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인텔을 엄청나게 밀어주려고 하고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2등을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힐스브로라는 이 코미코의 법인이 하반기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인텔이 만약에 살아난다? 그럼 이 법인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한 600억 정도 가깝게 이익이 날 것 같다 정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업황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PER 밴드가 여기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지금은 살짝 위로 올라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시장이 지금 조금 약간 안 좋고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공부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PBR도 여기에서 약간 고개를 들었는데요. 지금 시장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면 지금 사모펀드가 열심히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있고 기관들이 사고 있는 반도체 쪽의 종목. 짧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21선과 요 이격 좁힘을 좀 만들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길게 봤을 때는 이번에 미코세라믹스 인수되면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아직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든 정도.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이 회사가 전방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전방 고객사들이 열심히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들한테 다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원익 QNC라는 회사도 있죠. 요거는 쿼츠 앤 세라믹 아닙니까? 이 회사의 이름이 QNC라는 게 그죠? 이것도 보니까 이번 주에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이 살짝 들어오고 있고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 밸류에이션 밴드도 이렇게 하단부에서 이제 있는 상황이네요. 짧게 보면 이게 좀 오른 것 같지만 원익 QNC도 길게 봤을 때는 박스권을 이제 겨우 올라오는 그런 그림.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 놓은 이 양봉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한번 원익 QNC도 전방 고객사가 좀 다양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지난주에 이 기가비스에 이어서 바로 뭐 일주일 만에 상한가를 갈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또 핵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주말 사이 잘 공부하셔서 앞으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